안녕하세요. 앞으로 4시간 동안 제품 교육과 시제품 개발, 제조 양산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될 위너스랩의 김선일 이사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이제 1997년부터 IT 업계 대기업 잘 다니고 있다가 IT 업계에 들어와서 4번의 창업과 그다음에 어, 다양한 IT 업체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원부터 시작해서 주임, 대리 뭐 이렇게 체계를 밟아서 승진하다가 IT 업계에 들어와서부터는 경력직으로 해서 과장부터 해서 사장, 부장, 이사, 부사장, 대표이사까지 어떻게 보면은 각 직급에 대한 것들은 직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IT 창업을 시작했을 때 전자통신연구소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소인데 전자통신연구소의 개발팀들과 같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베디드 솔루션이라는 사실 IT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인데 그 기반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제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합류하면서 저도 지금 뭐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소한 기술을 2년 동안 정말 어렵게 배웠고 그러면서 IT 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 보시면 이제 ADSL 모뎀이라든지 CDMA, GSM, 휴대폰, 그다음에 VWiFi 단말기, 그다음에 대형 중계기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들을 기획부터 개발,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해외 수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외 수출한 금액은 한 5천만 불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여러 아이템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부터 해서 기획부터 해서 연구개발하고 그다음 생산에 제조했던 아이템들이 1999년에 CDMAW를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남아공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해외 영업에 모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스타트업 하시게 되면 뭐늘 실제로 겪게 되는 거지만 모든 멤버들이 다 각각의 분야를 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 창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창업했던 회사가 연구개발팀하고 그 다음에 기획 마케팅 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품을 개발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유통을 제조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제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조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고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누가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개발팀들은 개발하기 바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담당하게 돼서 그때부터 제조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됐죠. 초기에 ADSL 단말기 개발을 안양에 있는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진짜 우여곡절 많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 그때서야 저도 이해를 했어요.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발이라는 게 양산 품질이 좋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고 왜냐면 개발했는데 실제로 생산하다 보니까 이 특성이 이상에 각각 다른 거예요. 균일하지 않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품이라면 톨러런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 거죠. 그 오차 부분을 좀 여유롭게 잡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 개발에서 그 톨러런스, 오차 범위를 좀 여유 있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개발은 개발의 편리성 때문에 오차를 그냥 빠듯하게 관리했는데, 그게 실제 입고되는 부품이 그 매 로드마다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불량들이 있게 돼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MA 폰이라든가 GSM 폰 개발 양산할 때는 정말 엄격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중계기 개발, 그러니까 대형 중계기죠. 무게만 해도 보통 30kg에서 50kg 이렇게 되는 대형 중계기 개발하면서는 정말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장벽을 자꾸 높여서 어쩔 수 없이 중국 현지 공장을 세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했을 때 마땅히 해외 영업하는 사람이 하거나 뭐 그 전에 제조항산이나 관리했던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가서 해외 현지 공장 세팅을 했고 이제 제조항산까지 쭉 현지에서 진행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스타트업으로 쭉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처지에 늘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대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나이파, 그러니까 정보통신연구원이죠. 예. 나이파의 그 상암동의 누리금 스퀘어 입주업체 멘토링하고, 그 다음에 키사 인터넷진흥원 IoT 혁신센터가 스타트업 캠퍼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업체 멘토링 하거나, 그다음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의 멘토링을 매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대에서도 계속 한 5년 정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 네, 경기 콘진원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이제 K-팝 댄스 앱 서비스 기획하고 제안하고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문체부 R&D 기획위원을 한 3년 정도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문체부 내에서 전략 과제들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 그 개발 로드맵이나 잡는 거에 참여했었고, 산업계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시고, 산업계 목소로 해서 한 3분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때도 새로운 산업과 어떤 사업에 대한 로드맵 잡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판 IITP에서 R&D 사업 그 심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잘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그 심사장이 멀고 그래서 잘 참석을 안 하는데, 이때도 정부의 R&D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이 사업도 제가 심사 참여했던 사업들은 좀 큰 규모의 R&D 사업들입니다. 적으면 한 3억, 많으면 한 3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때도 사실 심사위원을 갔지만 또 많이 배우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강의 쭉 제 소개를 강의진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그 스타트업의 여러 번 창업과 실패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창업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같이 겪어왔고, 또 지금도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업자, 뭐 동업계에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도 이런 관점에서 주로 제가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드웨어 해외 수출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국내 이제 매출을 잃었던 건 ADSL 모뎀 국내에 판매도 하고 했었지만, 저는 늘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 업계에서도 대부분 좀 글로벌 시장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지원 사업에 이런 데서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이 해외 진출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의 크기가 작아서 해외 시장으로 가야만 규모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만나는 많은 그 중국 업체 대표들이나 경쟁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얘들은 정말 제품 수준도 좀 떨어지고 항상 뭐 어딘가 한 몇 프로 정도 빠져 있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그런 걸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신매덕이라는 인구 속에서 시장이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 형태라기보다는 다양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삼성폰이나 애플, 그 다음에 LG가 겨우 끼우는, 그러니까 대기업인 LG조차도 겨우 끼어들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형태의 구조고, 그 다음에 그 모델들도 대부분 고급 모델 중심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중국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애플바, 우리말로 애플바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웨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싼 제품들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저가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한 50불 이하의 스마트폰들도 몇 억 대씩 팔려요. 또는 좀 디자인도 허접하고 뭐 그 고장도 좀 있고 하지만 그 정도 제품을 소비해 줄 수 있는 구매층이 존재해요. 아주 최저가에서부터 동일한, 결테면 휴대폰이라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각각의 층층의 다양한 그 수요군이 존재하면서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숫자만 해도 1억 명이라든가 연 규모가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알뜰폰을 해서 중국폰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아마 그 규모가 뭐 몇십만 많이 돼요. 더 많이 돼야 정말 많이 100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100만과 1억은 규모가 차이가 있는. 근데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가면 물론 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 제품보다는 좀 못해. 하지만 중국에 가면 그 중간쯤에서 그 몇 억의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그 대기업의 그 제품들 다 빼고 그 틈새 뭐 10%에서 0. 몇 프로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데, 중국만이 아니고 또는 뭐 다른 동남아 시장이나 인도 시장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튼튼한 그 시장, 그 제품을 소비해 줄 수 있는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누려야 된다. 또 하나는 실제로는 각 국가마다 그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 마니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진공관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각 국가마다 많지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알려지고 품질이 알려질 경우에 전 세계를 생각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틈새 시장이지만 해외에서는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글로벌하게 유통이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아마존의 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글로벌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통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펼쳐나가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수요가 없지만 해외 시장에 수요가 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특히 이제 좀 저개발 국가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걸 개발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개발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잘 몰라. 근데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적은 게 아니라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제 소개를 드릴 때 설명드렸던 WLL이라는 제품이 와이어리스 로컬 루비라는 제품인데, 어떤 거냐면 외국 같은 게 특히 저개발 국가는 그
유선전화 시장도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유선전화를 많이 깔기 전에 우리나라 유선전화가 100%가 넘은 뒤에 그 휴대전화라든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유선전화가 뭐 20, 30%, 40%, 50%, 도심 지역은 다 돼 있지만 조금이라도 외곽에 나가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선전화. 그럴 경우에 그 이동전화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동전화 기지국을 계속 설치했는데, 그 이동전화 기지국을 통해서 전화를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좀 어려운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좀 그 도시와의 어떤 뭐더라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중고폰이라도 하나 구해왔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그걸로 모두가 통신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출근하러 가면은 그 집에는 어떻게도 연락이 안 돼요. 그게 한 집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나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휴대폰이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나오면 그 동네는 통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상당히 통신 복지 측면에서 단말기를 보조금 주면서 공급을 했어요. 그게 CDMA나 GSM의 폰인데 휴대용이 아니고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전화기 같은 거예요. 일반 전화기에다가 CDMA 기술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되면, 그 많이 쓴 경우가 그거를 공중전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공중전화가 없으니까, 아예 전화도 없으니까, 선도 없고, 그러니까 무선 공중전화를 마을마다 중요 지역마다 설치하게. 그래서 WL 시장이 굉장히 해외에 크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싸지고 워낙 그 이동통신망이 이제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거의 없어졌지만, 한동안 큰 시장이었어요. 그렇듯이 국내에는 전혀 없지만 해외에는 큰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배낭여행 가거나 이렇게 봤을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저 굉장히 그 막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면 그런 것들로 개발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할 때도 좀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UI, UX를 좀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시장을 좀 크게 보자, 이 말씀 드리는. 국내 시장만 자꾸 분석하면 정말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어디에 어필하면 또 사실, 그래서 얼마를 벌려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크게 보자, 시장을.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라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야만 생존하는 부분. 뭐 쭉 이제 이런 이제 그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 이제 하드웨어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개발을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초기에 제 소개 말씀드렸지만 웹 서비스도 기획하고 개발해봤고, 그 다음에 콘텐츠도 이제 개발하고 기획하고 제작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콘텐츠나 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한다면 융합 서비스나 융합 콘텐츠 또는 융합 뭐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제품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라든지 그 콘텐츠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품을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사실 고객과 바이어에 대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기 위한 것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제품은 좀 짧은 시간에 제작이 돼야 돼요. 보통 이제 3개월 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시장과 요즘에 너무 변화가 빨라서 3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그 방향이, 좀 새로운 기술이 또 사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변화된 것들을 수용해서 다시 양산 제품으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너무 길게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은 기능을 놓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에는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제 시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IT 쪽에서는 사실은 큰 어떤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정말 그 IT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꼼꼼해요. 제가 일본 교세라와 어,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담당자로서 교세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CDMA 모뎀을 노트북에 들어가는 모뎀을 개발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삼성하고도 개발 의뢰를 받았고 LG에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6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에서 개발하고 이제 좀 이제 그 AS하고 뭐 반영하고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 1년 6개월을 잡더라고요. 개발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잡나? 빨리빨리 하면 진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일본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이를테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하드웨어 어떤 그 구성 뭐 이렇게 그 기획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걸 문서로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제출해서 그게 컨펌이 돼야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또 그 다음 단계도 개발하고 진행한 거를 다시 문서화를 잘 해야 돼요. 전부 문서화를 시키는 거야, 하나.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 아무튼 어떤 목표한 시간대로 빨리 개발하자, 개발자들이 이렇게 습관이 들었던 개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혹시 이제 만나겠지 모르겠지만 개발자들이 문서화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 그 개발한 거에 대해서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주석을 달았는데 주석 다는 것도 잘 귀찮아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요. 매주.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하면 다시 수정 지시 오고, 그리고 그게 문서가 다 통과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6개월 해야 될 일을 문서 작업까지 포함하고 하니까 1년 6개월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숨 막히겠다. 근데 꼼꼼함이 좋은 때도 있지만 실제로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그런 꼼꼼함은 결국 그 제품이 나와서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타이밍은 이미 우리가 기획 그쪽에서 오더가 들어왔을 때쯤부터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1년 6개월 뒤에 나오니까 물론 자기야 고정거래처한테는 판매를 했겠지만 교세라는 그때는 큰 회사였으니까 그 뒤에 확장성이 없는 거죠. 매출의 확장성. 왜냐하면 시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들은 것 하나는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서 빨리 변화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핵심 서비스의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야 돼요. 하는 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스타트업 하는 분들한테 개발 의뢰도 받고 지금도 개발도 일부 해드리고 있어요. 또는 이제 개발업체 연결시켜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처음에 만나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이 기능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능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기능도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갑자기 덩치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좀 줄이자, 핵심 것만 하자라고 해도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거는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만족할 겁니다. 라고 그러면 개발 비용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 자기가 궁금하거나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자기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보는 느낌이라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내 돈 크게 안 들어가니까 내가 한번 이거 만들어 보고 싶었어. 이런 거. 그건 좋죠. 그래 처음에 뭔가를 만들 때는 그런 분명한 자기 의욕과 의지, 욕구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품이라는 거,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품은 고객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좋은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고객의 관점이 드러나요. 이걸 사줄 사람이
매력을 느껴서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성공하려면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좋아하고, 그리고 애용할 만한 어떤 그런 서비스와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상품화 시켜서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요. 그러려면 고객들이 생각하는 핵심 서비스와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요. 온갖 기능이 많은 그런 제품이 잘 되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그 리모컨이라고 해요. 아직도 뭐 그 예전에 스마트 TV 나왔을 때 음성으로 명령 내리고 제스처로 명령 내리고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리모컨이 편해요. 최고의 발명품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그 엄청 큰 리모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버튼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리모컨 있잖아요. 그게 가정집에 그만한 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리모컨에다 모든 TV의 기능 그 조정하는 걸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예전에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나 DVD, 비디오도 들어가고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DVD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앰프 오디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 리모컨이 거의 노래방에 있는 리모컨만 해지는 거예요. 그거 몇 년 못 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편리하게 쓰려고 했던 리모컨이 너무 기능이 많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시중에 파는 리모컨처럼 간단한 버튼이 몇 개 없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최종 정리된 거예요. 기능이 많고 뭔가 많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핵심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야 사람들은 그게 끌린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프로세스를 좀 적용해야 돼. 애자일 프로세스 보통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렇게 개발할 때 많이 적용하는 방식인데, 왜 이 방법이 되었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 저도 초기에 배울 때 상품 기획, 시장 조사, 상품 기획, 그 다음에 뭐 그 개발 뭐 계획하고 쭉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그냥 쭉 가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제품 딱 출시해서 안 팔리면 아유 잘못한 거고, 팔리면 대박 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 수요자 상품이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웬만큼 잘 만들면 잘 팔렸기 때문에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100% 망해요. 그래서 아까 말 시제품 만들어서 실제로 기능에서 사용자 반응이나 설문 반응이라든가 실제 그 유통하는 유통 바이어들 반응을 보고 어때요? 뭐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또 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걸 한번 적용해서 다시 변화시켜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 협력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고객, 예상 고객들과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는 개발에서도 또 협업하면서 계속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제품이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하시더라고. 시제품 하나 딱 개발하면 바로 그걸 양산할 거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제품과 양산까지 가는 길은 제가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해야 될 일이 달라요. 개발이나 이런 과정도 그렇게 좀 애자일 방법론을 써서 피드백 받고 다시 좀 주변에 협업해서 최적의 상태, 계속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좀 방법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디오만 예전에 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무시를 했을 거예요. 야, 이거는 중간에 누가 방향을 틀으면 안 돼. 하디오는 한번 정하면 쭉 가도 될까 말까야. 이렇게 항상 저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했다, 세상에. 말씀드리고, 또한 이제 하드웨어 시제품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고객과 바이어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품이 양산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준비가 다 되어서 좀만 수정하면 제품 나오겠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고객이나 바이어들이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잘 만든 거죠. 이거 얼마예요? 어디서 사요? 예,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또는 이거 다 좋은데 참 괜찮은데 요것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정도. 예,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그 반응들이죠. 이런 반응들을 볼 수 있게끔 제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제품은 많은 경우 MVP 정도 또는 기능만 구현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가지고 전시에 들고 나가면 전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 저도 이제 전시장 가서 많이 보잖아요. 창업 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전시관들도 있고 가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그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그 연습 제품 이렇게 나온 느낌. 그 3D 프린터로 거칠게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유 고생을 했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볼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품밖에 없다 그러면 좀 보겠지만 거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제품 만들어서 온 업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관심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게 돼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 제품 돈이 좀 들더라도 한 번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애잘 방법론을 쓰고 핵심 가치 서비스를 좀 드러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그게 사람들 반응을 얻게 되고 그게 또 그 언론이나 이런 게 픽업이 돼서 기사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기능 한번 구현할 정도 된다 이렇게 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얘기. 그래서 이제 제작 방법론을 보면은 시제품 제작은 저도 의뢰를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의뢰하는 제품이 또는 어떤 스타트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수준의 제품인가를 생각해 봐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야.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컨셉이야. 그러면은 이제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를 디자인부터 완전히 새로 해야 되고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찾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개발해보자. 처음부터 아주 새로운 컨셉은 처음부터 개발할 때 어려운 게 부품이 없어요. 협업할 적용할 부품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품 개발부터 해야 될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부품을 개발할 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삼성의 새로운 그 플래그십 모델이 나왔다. S20 말고 이제 S30 그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럴 때 몇 가지 부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LCD 특화시켜야 되잖아요. LCD 개발해야 돼.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또는 LCD 만드는 그 회사에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 업체가 그 기능, 새로 없는 기능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1억 화소인데 1억 화소 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초점도 잘 잡히고 그 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걸 해야 돼.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도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근데 이 개발하는 비용들이 엄청나요. 제가 듣기로는 몇백억씩 들어간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 아주 새로운 컨셉의 부품이라면 그 부품 개발만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다음 배터리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뭐 칩 같은 경우에도 메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부분에서 또 막 검증을 해야 돼. 그 대기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한 3천억 뭐 들어간다 하는데 3천억 들어가는 비용을 투입해도 몇 조의 돈을 버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워낙 크니까. 근데 스타트업이 이 핵심 부품까지 새로 만들면서 의뢰하면서 갖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만한 돈도 없고. 예를 들면 이제 AI 관련된 뭐 칩셋을 만든다? 이것도 웬만한 큰 회사 아니면 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제품 기획할 때 우리가 AI 전용 뭐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데 그 칩까지 우리가 개발할 거야 라고 하면 정말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린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가는데 핵심 부품부터 하나씩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의 기에서 몇 가지만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 완전히 다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의 부품이나 이거 분해하고 활용해서 디자인과 케이스만 바꿔서 이렇게 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기능만 여기 추가시켜서, 이게 좋은 점은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조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거라서 제품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만들어서도 불량 날 위험이 적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그 비슷한 시장이 이미 쭉 개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경쟁자가 한 거지만, 그래서 고객이 기본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 새로운 기능의 업데이트 제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제일 가기 좋은 케이스가 이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 하는 거가 생각하는 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로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그 디자인 케이스 만들어서 딱 해보겠다. 돈이 얼마 안 들죠. 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좀 배우고 라즈베리 파이 뭐 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다 있기 때문에 부품들도 엄청 많아요. 협업 부품들도. 그래서 이렇게 기능 구현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게 단점은 디자인이 좀 제약을 받아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두이노 나노 같은 거 아무리 작더라도 사각 구조가 있지, 웨어러블 같은 데는 못 써요. 사각 구조라서 거의 배터리 넣고 못 넣고 하면은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형상이 웨어러블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라즈베리 같은 건 더 크죠. 더 크고, 그 다음에 보드들 연결할 때 전부 애드온 형태로 커넥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보드 구조만 이렇게 이만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에다가 케이스를 씌우려면 이만해지고,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디자인. 대신 빨리 기능을 검증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MVP 정도 잠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당성, 이 프로젝트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피저빌리티 테스트 할 때, 기술적 피저빌리티 테스트 같은 경우 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품으로 갈 때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계속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라 하시는데 실제로 상업화된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제품 제작 방법론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사실 비용과 일정 이런 게 다 달라지고 완성도도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일 거냐.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기존 거를 약간 좀 개선하고 개량한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부품을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만약 검증된 부품이고 검증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고객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 건지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기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상품 기획에 대한 얘기를 뭐 저보다 훨씬 더 강조하시는 또 그 어떤 이제 멘토분도 계시고, 근데 저도 이제 상품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스타트업들하고 만나면서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아이디어를 좀 더 되면 정부 제안서 포맷에 맞게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부 제안서 포맷은 상당수가 이제 IR 포맷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전개가 돼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제품 또는 상품을 기획할 때는 좀 더 많이 디테일해져요. 디테일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 해결한다 그럴 경우에 그 문제 해결하는 그 고객, 그 해결하고 싶은 고객이 누군지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객들이 그 제품과 그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유통 채널이든지 뭐 서비스 채널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더 깊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제작 방식,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지 막연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개발하는 어떤 제작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조사도 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정리된 게 상품 기획인데,
그 기획서 포맷들은 좀 포맷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도 좀 많이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실제 개발 어디 의뢰하거나 할 때도 개발 의뢰 회사한테 물어서 받으시면 돼요. 그 상품 기획이라든가 제품 기획, 그 개발 기획 또는 이런 포맷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주시면 제가 거기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품 기획서는 모든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영업 또는 뭐 어디, 예? 아무튼 전 모든 부서가 다 이 상품 기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이게 잘 정리돼야만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 기획서는 한 번 만들면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리비전 됩니다. 리비전 관리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때 얘기인지 리비전 관리, 최신 리비전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늘 공유해야 돼.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개발 위주를 줄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 받으면 위주를 줄 때 이 상품 계획서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상대 개발 의뢰 받은 그 개발 회사나 개발자들이 이 제품의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일을 끝내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이 제품이 어떤 의미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쓸 거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용되면서 언제까지는 AS도 될 거고 언제까지는 생존하게 될 거다. 이걸 알게 되면 개발자들도 그 환경에 맞는 것들의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이제 생활 방수가 돼야 된다. 막연히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욕실에 사용되기 때문에 늘 물이 뿌려져요. 그래서 욕실에서 물이 뿌려질 때는 버텨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놓이는데 뭐 바닥에 놓여 아니면 뭐 중간쯤 놓여. 그럼 이런 것들을 자기 생활과 한번 연상을 시켜보면서 개발자들도 이게 중간쯤 놓이게 되면 이게 항상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건 아니고 튀는 정도 되겠군.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네 하고 본인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커뮤니케이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자기 생각 중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상대 개발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게 이상한 제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상품 계획서에서 가능한 꼼꼼하고 세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품 계획서가 좀 잘 안 만들어지면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 편한 방식대로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개발자들은 이제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면 좀 그래서 좀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충분하게 납득을 못 시키면 이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그냥 가요. 그러면 나중에 또 실제 제품이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다투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또 정리한 상태에서도 또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진행돼요. 그 다음에 상품 기획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서로 오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슈 될 만한 것들이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시행착오도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상품 계획은 누가 해야 되느냐? 초기에는 창업자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한 사업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사업을 펼쳐가면서 개발한 서비스나 제품,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번 다 느껴봐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각각의 파트의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디테일까지 처음에는 가봐야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 그 전에 다른 데서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잘 관리하면서
그 상품을 작성하는 사람한테 잘 작성하게 시키면 돼요. 근데 안 해보신 분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서비스의 본질, 자기 콘텐츠의 본질, 자기 제품의 본질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작성하고 사람들 커뮤니케이션하고 한 몇 달 하다 보면 머릿속에 모든 스펙과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CDMA 단말기나 그 그다음에 휴대폰 뭐 이런 걸 개발할 때 스펙을 제가 이제 상품 계획을 제가 계속 수정하고 정리하고 계속 해왔거든요. 온갖 UI, UX도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기능 정의 이런 것도 제가 쭉 해와서 그렇게 이제 몇 달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개발하다가 이제 개발 끝날 때 진행되면 다시 이제 영업맨으로 해외 영업맨으로 해외 가서 바이어로 상담하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스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답이 가능하고 어떤 그 이슈가 발생해도 다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완전히 숙달이 된 거죠. 사업은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분야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 팀 멤버한테 이관해야죠. 권한을 잘 이관하는 것도 중요한.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니까 오랜 시간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서 예제입니다. 제가 아는 업체에 근데 아직 사실 양해도 구하지 않았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외국 팩들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외주업체는 중국 업체예요. 이 업체가 잘하는 거는 이 업체가 개발자들이 화웨이 출신, 요즘 말 많은 화웨이 출신들이고 그 노이즈 캔슬링, 소리라든가 이런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좀 장점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칩셋도 좀 고급 칩셋, 블루투스 중에서 좀 고급 칩셋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NC500이라는 리너 모델을 약간 수정해서 쓰자, 수정해서 개발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모델을 약간 수정해서 개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존 모델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본 거예요. 한번 다 적혀 있지 한번 보실까요? 러닝 타임이라든가, 뭐 차징 포트, 차징 타임, 보이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스탠바이 타임, 그 다음에 이제 방수 IPX 한 4 정도 되고요. 블루투스 버전은 이렇게 되고, 프로파일은 이렇게 쭉 되죠. 그 다음에 거리 10m 정도, 블루투스 스펙이죠 이게 보통.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안 들어보던 칩셋 CSR8675라는 칩셋이에요. 그 칩셋은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게 부분이 좀 강화돼. 블루투스 기본 이어폰 기능뿐만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독자적인 DSP 코어를 가지고 DSP라고 해서 디지털 뭐죠? 시그널링 프로세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예, 저도 헷갈리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예, DSP를 안에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뭐 DTX라든가 돌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음장 효과 들어갈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SR8675는 좀 비싼 칩에 일반 블루투스 칩보다 서너 배 이상 비싸고 대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 마이크를 6개까지 지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하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는 마이크가 한 4개씩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마이크 하나, 안쪽에 마이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는 가까운데 마이크 하나 있고 좀 뒤쪽에 마이크가 있고 약간 위상차를 통해서 노이즈 캔슬 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이즈 캔슬 기능을 지원하는 칩셋이죠. 상당히 좀 핸들링하기 어려운 칩셋이고 우리나라도 이 칩셋을 활용하는 업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칩셋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코덱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20Hz부터 해서 20kHz까지 해서
주파수 음각 특성을 쭉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제품이 목표 주파수 음각 특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때는 이제 스피커죠. 스피커인데 다이나믹 스피커가 있고 밸런스드 아마추어 BA라고 해서 조금 달라요. 하나는 고음, 하나는 저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보시면은 BA는 좀 저음 쪽, 밸런스드 아마추어는 저음 쪽이 좀 약하지만 고음 쪽 거고, 그다음에 이때면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저음인데 뭐 고음 좀 약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두 개를 쓰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어려운 기술이에요. 음향의 튜닝이라는 부분은 이것도 자그마한 기업에서 하기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음향 튜닝하는. 왜냐면 이제 이게 이 스피커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기구에서의 울림 이런 구조에 의해서 또 음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퀄리티 같은 경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은 97% 하겠다. 이 수치가 사실 좀 별로 의미 없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별로 캔슬링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쭉 이렇게 이런 기능들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여기도 보시면 마이크가 밖에 하나 있고 안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수 기능은 IPX4 정도, 땀 정도 흘리는 거는 막아줘야 합니다. 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땀은 염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빗물을 막는 거하고 또 땀을 막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땀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 때문에 부식을 시키고 뭐 그런 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 기능도 넣겠다. 피트니스 트래킹해서 뭐 페도메타를 넣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기능을 많이 넣는 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좀 웬만하면 빼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또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 다음에 쭉쭉쭉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기존에 있던 제품을 약간 수정하는 컨셉이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잡았고, 실제 개발을 처음부터 한다. 칩셋 베이스부터 개발한다라고 하면 거의 1년을 잡는 게 맞는 프로젝트이고요.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2, 3, 4, 5, 4개월 만에 완성시켰다. 기존 걸 약간 개량하는 측면이니까 하겠다는, 이게 사실 목표지 실제로 이렇게 안 됩니다. 더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형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고요. 뭐 이렇게 형평 기획서가 뭐 간단하나마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더 상세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제품 제작이 들어갈 때 사전 체크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먼저 파트너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개발해 줄 사람을. 그래서 개발해 줄 사람들 확보할 때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그 업체 어떤 제조 양산 경험이 좀 있는지. 그러니까 시제품조차도, 왜냐하면 결국 양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을 전제하지 않는 시제품은 또 좀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시제품에다 모든 양산 기술을 넣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양산 경험이 가진 분들이 시제품 제작할 때 항상 고민을 해요. 이 제품이 양산 제품으로 갈 때 이런 거는 고려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시제품 개발할 때도 그냥 기능만 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산 갈 때를 고려한 여러 가지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하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품질 개념. 그냥 뭐 기능만 나오면 되지라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양산 제품으로 가서 안정된 품질, 신뢰성 있는 품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양산 갈 때도 완전히 뒤집지 않고 조금만 수정해서 양산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S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 제품이 팔렸는데 이게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잘 분해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립하는 건 가. 근데 만약에 분해하려면 막 부서져.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 조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후 서비스까지 갈 때 이게
AS 진행할 때 어떻게 모듈 단위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쉽게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때도 초기 설계부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녹여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무적인 문제를 포함한 실생 업체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덤핑으로 수주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겨우 면적 비슷한데 어느 업체가 갑자기 좀 싸.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럽냐면 이 업체가 실제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당한 경우. 그러니까 어떻든 요거들 성금이라도 받아서 뭐 급한 뭐 부채라도 변제를 하고 그 다음을 보자. 지금 그 다음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당장 뭐 급한 걸 메꾸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거래를 막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하다 보면 그런 업체한테 이제 잘못 얽혀들면 그야말로 이제 문제 해결이 뒤에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실 뭐 신용조사, 그 자그마한 업체들이 신용조사 뭐 된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여러분들이 멘토링 받거나 뭐 하는 그런 그 업계 전문가분들이 서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한두 자리만 건너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또 그 사람이 알아봐서 저긴 좀 위험해. 아니야, 저기는 원래 경험이 많아서 싸게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평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결하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개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도 그제도 계속 몇 분 이제 개발 의뢰 업체들 만나는데 본인들이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군데에 다 맡기면 거기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관리를 끝까지.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 데가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좀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업체들의 개발 의뢰를 받아서 개발해주는 개발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디자인부터 해서 기구 설계, 하드웨어, 펌웨어, 뭐 앱까지 쭉 개발해 줄 수 있는 멤버가 회사에 뭐 2, 30명 있어서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오더를 수주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대기업 수직계열화 되면서 대부분이 개발업체한테 오는 개발 의뢰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수직계열화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프리랜서로만 밑에 다 1대1로 전부 돼 있는. 실제로 어디가 다 해준다 해도 가서 보시면 그, 그 어떤 개발 관리할 분만 내부에 계시거나 일부 한 부분만 하는 분들, 기구석이나 하드웨어 이렇게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관 체계를 갖춘 일관 개발차를 갖춘 그런 회사를 찾기는 힘들고 혹시 찾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는 좀 그 오버헤드 관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저렴하게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그 회사 일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없는 기간에 급여 나가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 오더를 받을 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개발 유지 회사들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잘 프로젝트 매니징을 잘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개발 의뢰자하고 개발업체 눈높이를 좀 맞춰야 돼요. 많은 경우 제가 어제도 상담할 때 그 스타트업 대표님께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개발을 의뢰할 때는 진짜 멋진 자기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서 오지만 이게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상했는데 실제로 이게 일테면 이제 어떤 말씀을 가끔 하시면 스마트폰이 4,800만 원에서 1억 화소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4,800만 정도 되는 어떤 카메라 모듈 하나 구해주세요. 근데 못 구해요. 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한테는 제공을 안 해줍니다. 혹시 구할 수는 있어요. AS용으로 나와 있는 부품들을. 근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튜닝의 이슈가 있을 때 전혀 지원을 안 해요. 그렇게 컨셉 과정에 실제로 보면 안 돼. 그래서
겨우 뭐 2천만 화소 정도까지 지원해줘요. 소니의 모듈이. 2천만 화소 정도까지 스펙이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4,800만 원 생각했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2천만 화소나 좀 더 쉬운 거는 한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스펙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과정들이 존재.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1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